왕위 계승 서열 3위였지만 정치 권력의 타협에 의해 조선의 9대 임금이 된 성종. 성년이 되기까지 7년간의 수렴 청정 기간은 온전한 제왕이 되기 위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대관들의 아니되옵니다에 속이 썩었지만 결코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사원부, 사관원, 홍문간의 3사를 확립하고 조선의 언론을 올바로 세운 현명한 왕, 사림을 등용해 기득권 홍구파를 견제하고 신하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군주, 낮에는 세종처럼 밤에는 걸주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았던 임금, 단명했지만 결국 많은 결과물을 남기고 제도를 안착시킨 성과를 남겼다.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다. 성종. 수렴청정 7년. 왕의 자질을 키우다. 조선의 8대 왕 예종이 즉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 11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아버지 세조가 물려준 각종 부패와 악법을 개혁하기 위해 예종은 즉위 초부터 변화를 주도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대납을 금지시키고 분경 금지를 통해 매간매직을 끊으려 했다. 또한 공신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등 특권 충만을 위한 비정상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공신 집단과 기득권층의 힘은 생각보다 컸고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런 예종의 죽음이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이 끊이지 않는다. 예종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었으나 당시 4살로 너무 어린 것이 문제였다. 이순희는 인수 대비의 큰아들이자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이었지만 둘째 자을 상군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가 바로 성종이다. 왕위 후계 서열 3위인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장인이 당시 최고의 권력가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인수대비나 한 명의 힘과 권력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예종이 사망하기 전 왕실의 어른들과 실세 권력가의 협의를 통해 자을 상군의 즉위가 내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예종 사망일에 다음 왕인 성종이 즉위했기 때문이다. 문종은 세자였음에도 세종이 승하하고 엿새 후에 즉위했고 단종 또한 세자였지만 문종 사망 나흘 후 즉위했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면 하루 만에 등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국왕이 서거했다면 궁궐이 발칵 뒤집혀야 하지만 너무나도 차분하게 순서대로 일이 진행됐다. 또한 자을 상군이 부르기도 전에 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실록에 기록돼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13세 왕자의 즉위였다. 정치 권력의 타협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성종은 7년간의 수렴 청정 기간을 보냈다. 조선 왕조 최초의 수렴 청정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노예한 훈구 대신들 속에서 왕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성종은 그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세자 시절이 없었기에 시강원에서 예비 국왕으로서의 훈련과 학습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학문에 열중하며 사서 오경부터 대학 연위까지 군주에게 필요한 학문을 마스터했다. 또한 신숙주를 중심으로 한 스승들에게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했다. 성종은 월 평균 25일 정도 경연을 열었다고 실록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학문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에 집중했고 스승들도 그런 왕을 보며 흡족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성종이 학문 연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회가 있다.
오전 학습인 조강부터 낮과 저녁 학습인 주강, 석강까지 열심히 학습하는 성종을 보며 신하들은 야간 학습도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다. 하루 종일 학습을 한 것도 모자라 야간 학습까지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은 성종이 얼마나 진지하게 학습에 임했는지 알 수 있다. 할아버지 세조 또한 성종을 칭찬한 기록이 있는데 어리지만 배포가 크고 교량이 넓다고 평가하며 특별히 귀여워했다. 어린 임금 성종에게 7년의 시간은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1476년 성종이 20세가 되네 드디어 수렴 청정을 끝내겠다는 정의 왕후의 교지가 내려졌다. 예의상 반대했던 성종과 다르게 한 명의 반대의 상소는 성종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장인 한 명에게 쩔쩔매며 왕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던 어린 왕. 국법 위에 한 명회가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한 명회의 위세가 대단했지만 이제 성인이 된 성종은 친정체제를 갖추며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를 악물었다. 성종은 한 명회의 상소가 비수 같았다. 마음속으로 분개했지만 아직 한 명회와 정면 대결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숙주, 정인지, 홍윤성 등의 사망으로 훈구 세력의 위세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은 여전히 건재했다. 성종은 원만하게 이를 해결하면서도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원상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다. 자의정의 말은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해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라며 호수아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 한명회를 향한 사원부 대사원 윤계경과 사관원 정원 이세광의 탄핵이 이어지자 주도권을 쥔 성종은 자의정이 딴 마음을 품고 그러했겠는가 라고 하며 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느낀 한명회가 왕에게 사죄하러 갔을 때 성종은 한명회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해 보낸다. 20세의 나이였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신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노련한 마무리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명회에게는 분명한 경고를 주며 은혜를 베푼 셈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왕과 대결 구도까지 만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명회는 추락하고 만다. 성종 12년 6월 아름다운 별장 압구정을 소유한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기로 했다. 압구정의 경치는 중국 관리들에게도 소문이나 조선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할 명소로 알려질 정도였다. 한명회는 연회를 앞두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봉차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거침없이 빌려달라고 하는 한명회의 교만이 괘씸했던 성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회 장소를 압구정이 아닌 제천정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명회는 아내의 병을 핑계로 연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누가 봐도 왕가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왕가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관들의 탄핵이 이어지면서 성종은 사원부에 조사를 명했고 결국 한명회의 모든 관직을 회수한다. 한명회의 죄는 크지만 그간의 공을 참작해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공표하며 상황을 종료시켰다. 성종은 이를 기점으로 세조 때부터 형성된 공신 집단을 제거하고 온전한 조선의 왕으로 자리매김한다. 할아버지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형성된 홍구 공신 세력은 뿌리 깊게 자신들의 도당이 형성돼 있었다. 성종은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조선을 만들 수 없음을 알았다. 이에 홍구파를 견제할 힘이 더욱 필요했다. 그때 성종의 시야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사림이었다. 당시 사림파의 중심이었던 김종직을 발탁해 홍문관의 실질적 책임자인 부제학으로 임명했다. 또한 그의 청거를 받아 살인파를 대거 등용했다.
김갱필을 필두로 정여창, 이목, 김일손 등이 조정에 진출했고 이후 김갱필의 제자인 조광조, 나곤 등이 조정으로 진출하며 살인파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원상들과 대신들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대관들에게 힘을 실어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성종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감사, 언론, 점검의 기능을 하는 3사로 만들어 직위는 낮았지만 대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웠다. 언론을 키워 올바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론을 막지 않았다. 성종은 사림의 젊은 인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길 원했다. 바로 살인파를 등용함으로써 공신 세력인 훈구파를 견제한 것이다. 절대 권력 앞에서 과감히 노를 외치다. 대간제도. 왕의 장인인 최고 권력자 환명회를 탄핵한 대간은 사원부에서 감찰 임무를 맡은 관리를 이끄는 대간과 사관원에서 국왕에 대한 간쟁 임무를 맡은 관리를 뜻하는 간간의 합칭이다. 대간과 간간의 앞글자를 따 대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성종은 이 두 기관과 더불어 홍문관의 역할을 강화해 학문과 경연을 맡게 하면서 언론 3사를 완성시켰다. 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대간의 역할은 막강한 것이었다. 왕에게 아니 되옵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대간들은 그것이 언론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로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력과 용기를 겸비한 인재들이 거치는 관직으로 직위는 낮지만 역할은 재상급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대간을 거친 사람들이 승진을 빨리 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엘리트 코스로 볼 수 있다. 당시 대간들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풍문 탄핵권이 있었다.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아닌 풍문이나 소문만으로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나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만 탄핵할 수 있다면 권력가들의 부정부패를 단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간들에게 고위 관료를 풍문 탄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 제도의 약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풍문 탄핵을 당한 고위 관료는 바로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 제3회 사찰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탄핵을 한 대간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다시 말하면 풍문 탄핵은 대간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 대간은 언론으로서 막강한 힘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면 말고 시계, 보도 형태를 보여주는 요즘의 언론. 현대 언론인들이 분명 배우고 본받을 만한 것이다.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사권이다. 성종도 인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를 원했다. 하지만 관리를 임명할 때마다 대간들의 계속된 반대와 항의가 이어지면서 대간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성종은 대간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대간들을 못마땅해 한 기록이 실록에서 확인된다. 당시 영의정 윤필상의 탄핵을 놓고 성종과 언간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사원부의 탄핵을 받은 윤필상이 사직하려 하자 성종은 이를 불허했다. 이때 홍문관 사관 유호인이 성종의 인사 조치에 항명했다. 화가 난 성종이 오히려 유호인을 공문하려 했다. 대간들의 간쟁에 불편해하면서 적극 반대한 유호인을 공문하려는 성종을 보며 홍문관 전한 성세명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 신하의 돈은 의를 따르는 것이지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종에게는 뼈를 때리는 한마디였지만 대인이었던 그는
이 신하에게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로서 듣기 싫은 얘기지만 듣고 삭혔을 뿐이다. 성종의 성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성종은 현명한 군주였다. 대간들의 거센 공격이 있을 때는 그들과 대립 관계에 서 있는 대신들을 이용해 정치적 해법을 찾았고, 그러면서도 대간들의 기세 또한 꺾지 않았다. 성종은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국왕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대간들의 고유 영역인 비판 기능 역시 인정하는 균형감 있는 통치력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국왕의 인사권까지 견제할 수 있었던 대간제도 간쟁과 토론을 통해 임금의 정치적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왕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했던 대간제도는 균형을 위한 조선의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강국이었던 명나라는 황제 권력에 대한 직언과 견제가 약했다. 그러면서 황실의 부패가 늘어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면서 황관들이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돼 국정농단을 일으켰다. 결국 300년도 못돼 명나라 왕조는 무너졌다. 이에 비하면 조선시대 대간들의 직언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왕조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런 균형의 힘이 밑바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가치 위에 수성과 계승 발전으로 번영을 이어가다 성종 집권 시기를 조선의 최전성기라 부르는 것은 단지 외세의 침략 없이 백성들이 평안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종의 국정 운영 능력도 매우 뛰어났다. 세조 때는 공신들의 횡포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고 나라 경제가 어려웠지만 성종 때는 물자가 넉넉해지면서 연회도 많아지고 국가적 행사도 많아 풍족한 사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넉넉해진 국가 재정에 힘입어 성종은 창경궁을 새로 짓고 경복궁과 경회루를 화려하게 단장해 왕실의 위엄도 높였다. 성실하고 학문에 열중한 공통점 때문에 성종을 세종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했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은 차이가 있다. 세종이 수많은 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조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면 성종은 개혁보다 수성에 중심을 두어 과거의 좋은 제도를 복구하거나 유지해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완성시켰다. 도서관 역할을 하던 홍문관은 과거 집현전이 하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경연을 주관하도록 하는 등 경연을 활발하게 부활시켰고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성종은 각종 편찬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시켜 조선의 통치제도와 법체제를 마련했다. 크게 보면 태조 때 제정, 시행한 경제육전을 기초로 태종 때 이를 수정한 송육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혼란스러운 법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육전 상종소를 설치하고 최항, 김국광, 한계희, 노사신, 강희맹 등에게 명해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예종을 거쳐 성종 7년에 3차, 4차, 5차 수정을 마지막으로 완성된 법전이 탄생했다. 그리고 성종 16년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행정 조직인 6조에 맞춰 6개의 전으로 구분됐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담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국대전 반포로 조선은 양반 관료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조선의 통치는 임금을 제하고는 과거를 통해 선발된 양반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통칭해 양반이라 부른 것인데 임금을 중심으로 동쪽의 문관들이 위치해 동반이라 불렀고 서쪽에 서 있는 무관들을 서반이라 불렀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주요 관직은 모두 문관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들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에서 처리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만들기로 한다. 이를 경국대전에 명문화하면서 문관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문치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조선은 경국대전 반포 이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교적 가치와 사상이 중심이 되는 유교 국가를 추구했고 임금인 성종 또한 유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성종은 세종이 실시한 사가 독서제를 부활시켜 젊은 관리들의 학문 성장을 도왔으며 각 지방의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육성해 유교적 학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했다. 그는 유교의 생활화를 위해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모은 삼강행실도를 한글 언어본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읽고 숙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를 가르치기 위해 각 지방에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권장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양반 관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신분의 구분이 유교 덕목이라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을 강화했다. 성종은 능력 있는 의관과 역관을 승진시켜 국정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양반 관료들은 잡가를 통해 선발한 의관과 통역을 맡은 역관은 하급 관리로서 그들의 신분 상승은 불가하다며 극렬히 반대하며 막아섰다. 그들의 논리는 산옹 공상은 각각 자기 분수가 있으며 신분의 고하가 정해져 있기에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양반 관료들은 사람은 귀천이 정해져 있음을 강조하고 차별을 강화해 자신들만의 성력을 침해받지 않으려 했다. 경국 대전 등 법전 이외에도 의례, 역사, 문학, 지리, 음악, 농업 등 강보비한 분야에 걸쳐 성종의 편찬 사업은 활발히 전개되었다. 예법과 절차를 기술한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시를 묶은 시집, 동문선을 편찬했다.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남가,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 통감, 그리고 곡물의 품종에 대한 설명을 담은 농서, 금량 잡록, 악기들의 연주 방법을 적은 음악이론서, 악학개범 등 많은 책을 편찬하며 학문적 증언기를 이어갔다. 학문을 중시하고 경연을 충실히 하며 신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 군주이니 신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신하들에게 받은 성군이라는 평가는 이 때문일 것이다. 성종은 신권을 누리지 않으며 학문을 발전시켜 나간 호학 군주였다. 어우동 스캔들, 여성의 재갈을 금하다. 1480년 어우동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우리가 기억하는 어우동은 미모가 수려해 남성들을 매료시킨 기생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어우동은 종, 삼품, 숙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의 여식이었으며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다. 기생이 아니라 왕족의 며느리이자 양반가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스캔들은 조선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된 것이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어우동의 상대는 무려 17명이었으며 왕족, 병조, 판서, 대사원 등 당시 최고
위직 관료들이 포함된 간통 사건이다. 오호동은 대명률에 따라 형형 100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성종 11년 10월 18일 교형에 처해진다. 간통죄로 사형에 처해진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더군다나 오호동의 상대 남성들은 일부만 처벌받았고 그나마 낮은 처벌로 마무리했다. 성종은 왜 오호동에게 교형을 내렸을까? 이 사건의 판결을 두고 성종은 신하들과 논의했다. 신하들은 대부분 법대로 처리하기를 주청했다. 하지만 성종은 엄벌을 주장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울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성종은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가진 군주였다.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성종은 오호동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면서까지 사회 본보기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면 오호동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오호동의 남편 이동이 기생연경비와 노란하다 결국 첩으로 들이고 오호동을 내쫓아버렸다. 오호동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이혼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보다 3년 빠른 성종 8년 여성의 재혼을 금한 과부제가 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재혼이 아닌 3혼 이상도 허용되었지만 성종은 이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46명의 신하들 중 42명이 제가 금지법에 반대하며 3혼 이상부터 규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성종은 단호하게 법을 통과시킨다. 성종은 남편 잃은 여성이 굶어 죽는 것보다 정제를 잃는 것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에 대해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성종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20살의 과부가 되어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수절한 어머니 인수대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종이 조선을 성리학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과 괴를 같이 한다. 패비 윤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봐도 여성에게 매우 혹독한 책임을 물었음을 알 수 있다. 패비 윤씨는 왕비이며 원자를 낳은 어머니다. 성종이 후궁 침소에 든 것을 이유로 부부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내서 문제가 커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성종실록에는 후궁 침소로 찾아온 윤씨를 성종이 뺨을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성종은 왕비를 폐위한다. 신하들은 왕비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며 폐위는 불가하다는 반대를 이어갔지만 성종은 결국 윤씨를 폐위하고 3년 후 사약을 내려 사사한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사회에 접목되던 시기였고 성리학 사상이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과 가치가 혼돈스러운 때였다. 이런 분위기였으므로 성군으로 알려진 성종이 과부제가 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금지는 여성에게 가혹했지만 경국대전에 명시하며 법으로 규정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다. 성리학적 여성관이 조선의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제가 금지법 이후로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평등하지 못한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현재까지 영향을 준 것은 슬픈 역사이다. 사냥과 여색, 리더의 스트레스 해소법. 성종 17년, 왕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낙타를 사오라고 명한다. 낙타 한 마리를 사오기 위해 일반 3배에 10배나 하는 고급 흑마포를
60필이나 주고 사오라는 명을 할 정도로 성종은 낙타에 관심을 가졌다. 흑마포 60필이면 콩 400석의 가치를 지닌 상당한 고가였기 때문에 대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 성종은 중국에서 전쟁에 나갈 때 낙타를 사용한다 하여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들러대며 뜻을 접는다. 성종은 노루, 사슴, 두루미, 백조 등 다양한 동물들을 궁에서 키우며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일본에서 선물한 원숭이를 사랑해 원숭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힐 것을 명한 적도 있다. 또한 해충을 이용해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대간들의 눈에는 왕의 동물 사랑이 탐탁치 않았기에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해충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항의했다. 실록에는 반대 상소가 17일간 연속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종은 경무에 시달리며 잠시 여가를 이용해 매 사냥하는 것이 어찌 정사에 방해가 되는지 반문했지만 신하들은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가뭄까지도 왕의 취미생활 때문이라고 연결하는 신하들을 보며 성종이 양보를 한다. 늘 아니 되옵니다로 반대하는 신하들에 둘러싸여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 주인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동물들의 존재에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종은 화학군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학문을 가까이 했고 정사에도 집중했다. 조선시대 세종과 더불어 경연을 가장 많이 한 임금이었다. 세조 때 없어진 집현전의 역할을 하는 홍문관을 다시 부활시켜 언론 3사 제도를 확립하고 대간을 양성했으며 언론 기능을 강화시켰다. 뼈를 깎는 인내로 만들어낸 조선의 언론은 성종의 인내심과 성품으로 만든 가치 있는 유산이다. 하지만 성종이 밤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 주색을 즐기며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임금에게도 굽히지 않는 대간들을 보며 군주의 힘을 보여줄 만도 한데 성종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인정했다. 임금이 대간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해 주니 도를 넘는 비판도 많아졌다. 성종 16년에 창경궁 통명전 앞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본 왕은 작은 연못을 만들고 구리간으로 연결해 샘물을 연못으로 흐르게 했다. 이를 안 대간은 임금이 사치를 일삼을까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성종은 가볍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리로 관을 연결한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대간은 물러서지 않고 사관에게 임금의 사치를 기록하라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라고 했다. 성종은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양보하고 돌로 다시 만들라고 명했다. 구리관을 꺼내기 위해 벽을 부수고 다시 돌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공사를 하면서까지 대간들의 비판을 수용했던 성종이었다. 이러한 점이 성종에게는 극심한 정무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성종은 이를 술과 여자로 푼 것이다. 낮에는 세종과 같은 성군이지만 밤에는 걸주와 같은 군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후궁을 둔 태종의 19명 다음으로 많은 12명의 부인을 두었다. 그들을 통해 28명의 자녀를 두었을 정도로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 10여 명의 여인과 무절제한 성생활이 오래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성종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술, 여자, 스트레스, 결코 장수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었다. 아내를 죽이고 아들은 폭군, 수신 제가에 실패하다. 조선을 유교적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성종은 신하들에게 너그러운 군주였다. 때로는 대간들의 무례한 요구나 불손한 언행들마저 눈감아주는 도량을 보였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성군이라는 칭송을 많이 받았던 군주였다. 하지만 그의 여성관은 너무나도 엄격했다. 특히 유교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여성의 투기나 재가 등 정조와 관련된 부분에는 더욱 엄격했다. 재가한 가부의 자식은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한 제재나
어우동을 사용시킨 일이 그를 반증한다. 이러한 부분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 가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종 10년 6월 성종은 중전 윤씨를 폐위하겠다며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폐위를 주장하는 성종과 다르게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원손의 어머니를 폐위한다는 것은 과하니 후궁으로 강등시키자는 의견과 별전에서 반성의 시간을 주는 방안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성종의 뜻은 굳건했다. 결국 윤씨는 폐위되어 궐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패비 윤씨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원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어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윤씨는 결국 폐위된 지 3년 만에 사약을 받는다. 실록은 패비 윤씨의 죄상을 여럿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의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면 윤씨가 복이 될 것이라 여겨 그 후환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성종은 자신의 후계를 이을 연산군이 마냥 어릴 것이라 착각한 것일까? 성종은 진지하게 후일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나 아니란 판단과 대처로 후일 갑자 사월하는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되고 결국 아들 연산군은 폭군이 되어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연산군이 폭군이 된 배경에는 성장하는 동안 사랑받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칭송받는 좋은 왕이었지만 수신 제가에 실패하면서 비극을 맞았다. 성종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성종은 견제와 균형의 리더십을 통해 국정을 이끈 현명한 군주였다. 세조 때부터 권력을 쥔 훈구 대신들의 월권을 젊은 사람들을 등용해 견제하고 대간들의 지나침을 대신들로 하여금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련한 처신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그리하여 왕과 대신 3, 4의 상권 분립이 자리 잡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성종은 신하들의 직언이 비록 지나쳐도 이를 수용했던 관대한 리더였다. 이런 넉넉함과 현명함으로 왕과 사대부의 공동 정치로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반대로 해석하면 성종은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개혁적인 선택을 한 적이 없다. 훈구 대신과 신진 사림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했으며 판단하기 어려운 일에는 세종조 때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려 했다. 그만큼 조화와 안정을 추구한 왕이다. 할아버지 세조의 힘에 의한 패도 정치가 아닌 신하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내한 성종. 평생 9229회의 경연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국정을 위해 노력했던 성실한 임금. 신권을 중시했던 만큼 소가리가 많았던 성종은 비록 장수하지 못했지만 조선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한 임금이었다.